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호준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돼지. 오늘은 시사 두 돼지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최창호 박사님, 저는 덤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전직 국립대 총장입니다. 저 부끄럽지만 나이 60에 이르러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22살 차입니다. 남들은 딸뻘 되는 여자 아니냐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듯 나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이에 그 여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한 5살만 어렸어도 내가 저 731 부대에 입대해서 적장의 목을 따왔어, 이렇게 구라를 날리고 고구려 광개토왕 이야기부터 경술국치까지 우리 역사를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꼬실 텐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수직과 미술관장직을 제시했지요. 그녀는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치고 팔을 건드렸습니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유 30, 등유 20, 휘발유 50% 섞은 듯한 느끼한 미소를 날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본척만척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대놓고 얘기했지요. 사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웃더군요. 거절당한 건데, 무안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하는데 왜 제 가슴에 꽂힌 큐피드의 화살에서는 전기가 계속 흐를까요? 최 박사님,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똥 같은 놈입니다. 최 박사님, 그 똥을 치우고 제가 그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녀와 함께 평생 행복을 공유하면서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노이즈는 날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지금 매우 진지합니다. 네. 오늘 시사 돼지는 시사 두 돼지로. 네. 본인은 빼. 나 요즘 살 좀 뺐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우리 둘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제가 방송을 딱 출연했을 때 이렇게 편한 분위기는 처음이고 대비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오늘 편안합니다. 대비되다니요. 대비되죠. 대비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늘은 사회심리학 박사님, 최창호 박사님. 예. 네. 여기저기 방송 많이 나오시죠? 아침마당에도 나오셨고. 네, 메이저는 안 나오시고요. 예. 메이저의 고정도 있었고요. 네, 과거에 밀렸고. 네. 근데 요즘에 메이저는 이제 쥐약 시간대라고 하는 시청률 낮은 시간대에 나가고요. 근데 이제 케이블 쪽에서 또 이상하게 관심이 많고, 라디오는 왜 이렇게 출연료는 싼데 출연 제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많이. 케이블은 원래 메이저에서 떨거진. 떨거진 주워가지고 이렇게 출연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초 박사님 만난 지가 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요. 네. 그때도 잘 안 나가고. 지금도 잘 안 나가고. 나가고 싶어도 무거워서. 사실은 방송은 제가 그 황수관 박사님이나 정덕희 선생님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데뷔했어요. 데뷔했는데 그때 너무 일찍 데뷔해서 경험도 짧았고 또 산전수전에 대한 그 아픔도 적었고 결혼도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도 좀 쌓이고. 근데 여기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두 분에 대한 것을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고 또
또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좀 묻어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 저 오늘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요거 끝나고 또 녹화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도 봤거든요. 예. 야 이거는 내가 가야 될 때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저 황수관 정덕희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은 뭐랄까요? 한 시대를 풍미한 A급이죠. 예. 그렇죠. 근데 대박 단매였습니다. 그렇죠. 대박 단매. 근데 이제 박리 장매. 그렇죠, 그렇죠. 박리 장매. 예. 뭐 떴다 지기보다는 저는 꾸준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리학계에 우리가 보면 네. 심리학계에서도 그 언더그룹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는 그리고 저만큼 이렇게 또 이렇게 상품성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이제 아직 뭐 돈도 많이 안 벌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쌓는 축적된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나 우리 김영민 선생님의 그 에너지를 좀 도움을 받아서 올 4월부터는 대박 납니다. 대박. 제가 억울해요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들 다 와서 하소요 나는. 그게 이제 나오면 정말 한국에 억울한 사람들 많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저하고 딱 맞는 컨셉을 제가 잡아서. 이명박에 대한 상담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MB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머리박어의 약자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근데 이것도 옛날에 선거할 때 2MB라고 그랬어. 2MB. 2MB와 함께 뭐 미래 뭐 디지털 세계 2메가바이트라 이게. 그러니까 이 CPU가 그거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박어 실망이야. 아니 머리박어하고 연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너무 비판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뭐 잘하는 것도 한두 개 있잖아요. 네. 오늘은 원래 이제 뭐 정치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쭉 이렇게 심각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어떤 대응 문제라든가, 그렇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걸 해달라고 작가가 요구하였으나 오늘 또 사안인 만큼 그럼 훨씬 더 중요한 신정아 훨씬 더 중요한 신정아와 정운찬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사회심리학적으로 또 분석을 또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그저 우리 방금 보셨습니다만은 일단 상품이 협찬 소개부터 좀 해달래요. 자, 세계인의 유기농 피자 라피자가 함께하고요. 꽃샘 추위를 녹여버리는 핫탑. 그리고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무료 관람권. 그리고 정신 분석을 150가지 사례로 푸는 김서영 작가의 프로이트의 환자들. 이게 함께합니다. 이 책 아세요? 아니 저 오늘 나온 거 이제 처음 봤는데요. 정말 이런 책은 상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팔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낸다는 것은 이 출판사가 어디예요? 프로네시스. 제가 이제 심리학이잖아요. 저도 프로이트 책 냈거든요. 옛날에 동력 출판사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것도 절판됐어요. 절판됐는데 이 책은 정말 사가지고 제가 한 10권 살라고요. 선물도 하고 책장에 꽂아놓으면 폼이 나죠. 저희 역시 박사님이 방송하신 그 가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빨아주는 멘트. 아니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그 최창호 박사님께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게 상당히 도움은 안 되는데. 그 이번 정권 전에는 막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제가 아침마당을 슬그머니 쫓겨나면서 밀려나면서 좀 이제 말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여러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촌철살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 전에는 말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아끼는 편이에요. 아끼는 게 이 정도인 거죠. 좀 우리보다 지금 말을 더 많이 했어. 보통 우리가 막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제 결혼을 늦게 결혼해갖고 아들 낳고 둘째를 갖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세상이 좀 부담스러워요. 박사님은 저는 결혼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미녀와 얼마나 털었으면 그 앞에서 내가 40여 년 배운 심리학의 온갖 지식과 그리고 이 유혹의 기법들을 몸에 배가지고 그동안에 연습한 것들 다 털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 차이가 13살 나는데 가장 두려운 게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안 들어와도 돼 막 그런 얘기 할 때 이게 이제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이 좀 리스크가 있구나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는 털어가지고 현혹시켰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 들통이 나요. 깡통이거든. 신정아 얘기하세요. 신정아. 아니 근데 그 지금 40년 동안의 그 이 유혹의 노하우를 쌓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운찬
전 총리의 그 유혹의 그래, 노하우는 스킬. 어떻게 보십니까? 스킬. 예. 그거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어깨와 보니까 팔. 어깨와 예. 팔. 이게 쪼잔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 우리 설득의 심리학에도 나오는 건데 일단 아주 세게 나갔다가 슬그머니 양보해서 그냥 손 정도 잡고 사귀는 정도로 가든지 네. 이건 이제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라고 그래요. 네. 도어 인더 페이스 테크닉이라고 기법이 있어요. 도어 인더 도어 인더 페이스 얼굴 테크닉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도어 인더 페이스. 인더 페이스. 그 문법에는 안 맞는 얘기인데 우리 심리학 용어에 심리학자들이 영어에 약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다 해갖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야금야금. 어정쩡했어요 이게. 세게 나갔다 약하게 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확 껴놨다가 천천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 그럼 뽀뽀를 했다가 뽀뽀를 했다가. 그냥 박사님 예. 지금 40대가 넘으셔서 뽀뽀 키스. 뭐 키스를 하고 성인 방송입니다 우리. 양보해서 그거는 나의 실수였다. 실수로 하면서 그냥 손 정도 잡아주면서 이제 사격하는 그런 이제 그 즉흥적인 상황에서의 테크닉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은찬 전 총리도 날리긴 날렸어요. 예. 대단한 거 날렸죠. 부관장인가요? 교수직하고 관장직 날렸죠. 미술관장. 아니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신정아 뻥인 것 같아. 나는 뻥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국립대 총장이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뭐 교수직을 줄 수가 근데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일단 날린 거지. 그 날린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신정아가 냉정한 사람인 거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은 거죠. 네? 날릴 수는 있어요. 뭐 날리는 거야. 뻐꾸기야 뭐. 그렇죠. 뻐꾸기. 전문용어로 뻐꾸기를 네. 관장으로 날린 거야. 관장 뻐꾸기. 사실 뭐 별을 따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게 연애도 마케팅 법칙하고 비슷하거든. 예. 조금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뻥을 쳐서 확대의 법칙을 쓴 거거든요. 이게. 예. 그지 축소한 게. 왜냐면 미술과 관련돼서 근거 있는 얘기거든. 그러면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신정아 씨는 안 넘어간 것일 수 있고. 정운찬 전 총리 당시 총장이죠. 총장. 예. 총장이 이런 뻐꾸기를 날렸다는 그 신정아 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50% 이상이다, 50% 이하다. 저는 51%. 51%. 51%는 100%죠. 아니 무슨 뭐 상법상? 아니 무슨 전기 충격 신경세포 실험하다 보면 51점 되면 그냥 100%로 탁 뛰는 실무율적인 반응이 나타나긴 하는데 무슨 통계에서 51%가 100%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책이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주인공적인 측면에서나 이걸 쓰다 보면 사실은 자꾸 관심도 갖게 하고 싶고 또 이제 가공도 들어가고 상상도 들어가고 그러죠. 기억의 어떤 뭐 스스로 재편도 일어나죠, 보통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그 교통사고 실험 같은 걸 해보면 그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구성을 해, 기억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신뢰성을 따져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객관적인 거. 그래서 요즘에 차에다가 그 뭐예요? 그 녹화기 그거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신정아 씨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이 권력자들하고 바로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맨날 아저씨들만 보다가 젊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보통은 그 나이쯤 되면 아주 밑에 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급으로 놀 수 있는 젊은 여자니까 사실은 뭔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공주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실제. 그래서 스스로 공주가 된 느낌을 받긴 받았을 텐데 저는 이 정운찬 전 총리가 날렸다는 뻐꾸기 또는 어깨, 팔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이 남자가 나한테 또 역시 이 남자 역시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말과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슷한 건 있었겠죠. 그 비슷한 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뭐 아예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우긴다든지 뭐, 이런 뭐 관장 얘기라든가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나 뭐 어깨 팔을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뭐 사랑하고 싶은 여자라는 멘트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한 강도로 대실했을 건가.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특히 내게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말이죠.
권력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진화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그걸 이제 사회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힘과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성에게 그 유혹을 하기 위한 도구고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인류의 문명은 제가 보기엔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거는 되죠. 인류의 문명은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부산물이다. 대부분 총장까지 했는데 총장 뭐? 그 삑삑 소리 나는 게 그 소리예요? 또 있어요. 이거 나오는 겁니다. 물 막히네. 거기서 이제 자기는 웬만한 거는 사회적 지위도 다 가지고 권력도 가졌는데 젊은 여자가 있는 거죠 눈앞에. 그러니까 자기 정도의 권력이면 이 여자가 쉽사리 나한테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있죠. 또 개연성은 충분하다. 자기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뭔가 경쟁심 내지는 뭔가 자극도 있었을 수. 내가 밀릴 이유가 없잖아. 나도 총장인데. 이 정도에서 난 이 여자를 정복시킬 수가 있어. 소유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의식도. 경쟁 의식이 발동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열애적인 문제, 뭐 상열지사 같은 문제는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최소 노력의 원리라는 게 작동해요. 노력을 많이 해서 새로운 여자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괜찮았던 사람들 중에서 찾게 돼 있다고요. 이건 최소 노력의 원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도 그렇고 행동 스타일도 그래요. 근데 연애도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이게 이제 나는 최대 노력도 무릅쓰지 않는데. 하여튼 뭐 배낭여행 많이 가서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후쯤에는 세계에서 김어준 씨와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너무 노력을 멀리 가갖고 해가지고 그 조사해봐야 돼. 근데 우리 신정아 씨의 그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그 예전에도 그렇지만 그 누구나 공주병적인 나르시시즘적인 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나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스타 의식 또 사랑 이걸 굉장히 갈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연이 없거나 에피소드가 없으면 만들기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니하우젠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허위성 장애라고도 그래요. 그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인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쭉 흐름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받고 뭔가를 자극적으로 만들고도 싶고 그게 뭐 이 책을 왜 내느냐 분석들을 해보는데 뭐 심리적으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또 가공하고 그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복수심.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엊그제 벌써 강제 조정해가지고 예전에 그 미술관에 있을 때 횡령한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고 그거 송사 걸려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1억 3천만 원 돈 물어줘야 된다. 지금 돈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책이 팔려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다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 복수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실 대선이 아니었으면 그때 시즌이 물론 뭐 스캔들은 났겠지만 대선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 그렇죠? 사건을 뒤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또 뿌리를 뽑듯이 계속 뽑다 보니까 변양균이 나온 거 아니야? 하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최측근이지. 최측근 중에 한 사람과 연결되는데 그때가 마침 대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도 이상으로 당한 건 확실하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억울해요. 남자들 니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에이 이러면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보기에 제일 만만하거나 허접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골랐는데 정운찬 전 총리가 딴 사람들은 다 비실명인데 정운찬은 실명이야. 이 사람만은 내가 어떻게든 실체를 밝히고 싶다는 복수심이 불타는 거지. 정운찬 그 전 총장님은 정말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연 좀 남겨야 돼. 억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왜냐면 정말 누가 정치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있었겠지만 데리고 가서
이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동방성장위원장이가 그거 해놨는데 그것도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람이 안 될 때는요 쉬어야 되는데 억지로 뭐 하면 안 돼. 안 될 때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하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그 여당하고 갈등도 있죠. 여기서 이거 터졌죠. 제가 보기에는 엄청 지금 심리적으로 저하고 술 한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하고 술 한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억울해요를 억울해요, 스마트폰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 이상 불가능해요. 정치 사회적으로 이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억울할 게 없다고 보는 게 아무리 누가 권유해도 자기 욕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안 가죠. 그렇죠. 자기 욕심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욕심, 자기 라인으로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것과 본인이 대선 후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미 정치를 해버렸는데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누굴 탓하겠어? 이 두 분이 잘 모르는 정보가 있는데 제가 아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교수님 말씀은 정운찬 총장은 기다렸다는 거야 전화를 청와대에서. 그래서 뭐 그건 밤에 휴대폰도 안 껐다는 거야. 그 양반 얘기로는 언제라도 전화 오겠지 하는 마음에. 예. 그리고 이교신문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그 참여정부 때는 어차피 여기서는 나갔다가는 자기 도덕성 청문회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나가면 난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대선 후보 출마도 포기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많거든. 이게 여기 보면 자기는 성인군자야. 거기서 보면 깨끗하다. 이 중에서 보면 여기서 해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교신문 기사로는. 어쨌든 참 다행인 것은 이분의 바닥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신정아 씨가 쓴 책의 내용을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걸르죠.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혹은 개연성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뭐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진실이 강자의 편이지 진실이 정의의 편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뭐 어떻게 나오건 간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이게. 그런데 최소한 이 정운찬 그 전 총리에 관한 사안은 사실이겠거니. 아마도 대략 사실관계가 충실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높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약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그 책 내면서 저도 책 22권 낸 사람이거든요. 안 팔릴 집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베란다에 쌓여있고 아파트가 위험할 지경이지만 책을 내보고 한 경험에 의하면 롯데 호텔 같은 데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저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장사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아니 실제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외국도 그러지만 훔쳐보기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음적으로 그렇죠. 진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뭐 이게 막 시끄러울벅적하면 이게 훔쳐보고 구경하고 물 구경, 불 구경하듯이. 핍쇼 아닌가 핍쇼. 있죠. 피핑하는 게 있어요. 돈 내고도 하니까 저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유치하긴 하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 관음증을 제대로 때려준 거죠 지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을 것인가에 있어서 제 요즘에 전공책도 못 읽는데 읽고 싶지는 않고 내용은 뭐 대충 다 이제 정리돼서 들었는데 너무 여기에 또 우리가 또 흔들려서도 안 되죠. 그냥 뭐 재밌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정운찬 전 총리를 포함해서 엄기영 전 사장, 이 서울대 엘리트 출신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정치권에 진출함에 있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로 명망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방송 앵커로서 뭐 그야말로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그 자기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권에서 나를 부르려면은 꽃가마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치권 와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콤플렉스죠. 서울대 콤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냥 물론 YS가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아주 그냥 우리가 진정한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이 아직 없다고요. 엘리트지만. 그래서 서울대 3대 미스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콤플렉스예요. 김영삼이 입학한 거, 김영삼이 다닌 거, 김영삼이 졸업한 거. 여기 이 서울대 3대 미스테리 이게.
6.25 와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6.25 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진정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그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써놨다고 해요. 그때는 일제시대였어요. 그때는 대통령제가 없었다 이거지. 내각제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 내가 총리 혹은 수상 대통령이 되겠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신기도 있는 거야. 예지 능력이 뛰어나요. 예지 능력. 어디서 구라를 정말. 근데 저는 정운찬 전 총리가 예. 핀치 히터로 다 쓰여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도에 행정수도 안 옮기는 거 그 총대 메고 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덤이라고 합니다. 더미. 이명박 대통령이 덤이로. 정말 가슴 아파요. 덤의 특징은 자기가 덤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네.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네. 우리 저 충청도를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이병환 실장하고 같이 강의를 다녔다고 옛날에 그 뭐 최고위원 하실 때 그 충청도 제2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저한테 좀 제안을 하라. 네. 제가 이제 그때 정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충청도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냅둬요. 그냥 사라지는데 뭘 어떻게 제거를 하려고 하느냐. 네. 제거하면 반발한다. 네. 대신에 선물을 꽉 줘야 된다. 그 선물이 뭐냐. 뭐 아무튼 충청도 사람들은 띄워주면 오히려 설득이 쉽다. 그걸 이제 이병환 실장이 정책 그런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행정수도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결자해주다는 사람이 그거를 동네방 다니면서 그거를 행정수도고 없던 얘기로 다 돌리는데 정운찬 총리가 총대 맨 거 아니에요. 저는 희생양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물론 희생이 아니죠. 너무 불쌍해. 억울해. 억울하진 않아요. 억울하진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면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멍청한 것이죠. 그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저 멍청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느리다는 건데 실제 또 충청도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통수 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을 애매하게 하는 거죠. 뭐 도와달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건데 생각해 본다는 거지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근데 하여튼 다 떠나서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그냥 설상가상에 뭐 비 맞고 그래도 눈 이제 맞고 그 동양이라서 이렇게 애정이 남아 있으시구나. 아니 애정이라기보단 저는 그분은 정치적으로 절대 지지지 않고 관련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학자를 이용해서 그런데 정치 야구로 말하면 그냥 원포인트 릴리스로다가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정치권에. 근데 뭐 자기가 그럴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 갔죠. 저는 뭐 더 큰 꿈이 있었겠죠. 자기 욕심이 자기가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승자박이다. 근데 이제 신정환 씨가 그 책을 그렇게 냈는데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정운찬 전 총리. 저는 안 걸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 사건을 키워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바보도 아닌 이상. 그걸 신정환 씨는 알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 검토 다 했고. 사실 논란이 되고 신정환 씨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고 서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말이고 뭐 거기서 논란해봤자 사실 이거 키우는 거고. 또 대응하자니 사실 가짜기도 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자니 씁쓸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책에 대한 가처분 판매 가처분 신청일 텐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은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렇죠. 정운찬 전 총리 입장에서 보자면 건들면 건들수록 되는 거죠. 그렇죠. 진흙탕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종교 문제 평론가로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엔 기독교 쪽에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할 때였는데 참 안 한 게 없어요. 예. 근데 특별히 잘 된 건 없어요. 예. 파리에 사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파리에서. 저게 그 폭로할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의 그 이제 과거, 자기하고 동거를 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유부남 상태에서. 네, 그렇지. 그래서 보냈지. 기자를 갔어요. 기자가 갔어. 갔는데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쌩 까는 거야. 연락을 안 받아. 이 한번 돌아왔어. 봤더니 그 무렵에 이 여성이 책을 냈어요. 그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담은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면서 이제 딜을 한 거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안 대주면 이 책은 푼다. 타입이 된 거야. 우리가 보냈는데 그 영세한원에서 보냈는데 쌩 깠어. 이 여자가 아주 상습적이라고 하더라고. 수익 모델이네. 예, 그리고 수익 모델을 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책을 내면은 다 팔린다는 거야. 순식간에. 그런 소리 책을. 소문도 없이. 아. 책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팔렸다는 거야. 다 걷어갔구나, 목사님. 그렇지, 그런 거야.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기 신정아 책 나왔는데 5만 부 찍었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못 사가게. 예. 한 번에 못 사가게. 간판에 못 사. 첫날 못 걷어들이게. 2만 부, 첫날 2만 부, 그 다음날 3만 부에서 5만 부가 예. 이틀 만에 초세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신기하네. 말이죠. 이거는 그 일반 독자가 아니라 네. 일반 독자는 물론 있겠죠. 네. 그런데 뒤에 따라붙은 애들은 네. 난 그래서 혹시 자금이 동원됐다. 시내에서 다 걷어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아니 또, 저는 네. 5만 건 나갔다 하니까 인세 계산이 돼. 자꾸 이렇게 왜? 착한 공급격이 14,000원이고 인세가 10%고 1,400원. 예.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이야. 초세로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예. 한 방에 이틀 만에. 그 저기 사실은 어떤 베스트셀러도 이런 속도 나가진 않아요. 처음이죠, 처음. 초세는 대체 3,000부 정도 찍지 않나요? 3,000부도 잘 나갈 책 3,000부. 제 책 같은 경우는 2,000부. 2,000부. 예, 3,000부, 5,000부 찍으면 많이 찍은 거예요. 근데 5만 권 찍은 거는 이거는 사실은 출판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출판사에서도 이미 이 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는 게 아니고 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호텔 빌려가지고 출판 그 기자회견 하려면 최소한 거기 500만 원 들었거든요. 제가 보면 뽑아 먹어야 될 게 많아. 선인세도 상당히 받았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신정아 씨가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과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약에 책으로 낸다. 한 10만 부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 걸까요? 쓸데없는 그거는 질문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덕은 또 한 번 가야죠. 인덕원 또 한번 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신정아 씨가 아니고 모호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이거를 좀 키우죠. 그거는 에리카 김이 에리카 맞아. 그 저작권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김.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책은 거기서 나올 수 있죠. 맞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야, 그러고 보면 우리 김어준 총수도 돈 벌 이 마인드는 있어요. 머리는. 예. 응? 마인드는 기획력이 뛰어나잖아요. 있어요. 마인드는 있어. 아무튼 마인드는? 전유성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디어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 없다. 아이디어 만들어줘. 아이디어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 없다.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일본 원전 얘기하지 말고 예. 요즘 인터넷에서 최고의 또 논란거리는 이 문화연예 분야에서 나는 가수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걸까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어준 씨는 왜 관심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쓴 게 아니고 어디 라디오 네. 사실은 MBC 라디오 갔다가 네. 제가 윤도현 그 네. 2시의 데이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네. 연애와 국제정치라고 오지랖도 넓어요, 뭐. 연애 얘기 한 50분 하고 국제정치 얘기 5초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윤도현 관심- 씨니까 그래서 그냥 당사자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이거 정말 바보같이 됐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노래 하나하나에 정말 집중해서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처음이야. 그런데 그 긴장감은 사실은 탈락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공평한 룰에 의해서. 예. 또 이제 7등으로 탈락을 해야 되는 김건모 씨가 네. 아주 합의하에 네. 다시 누구는 뭐 승질나서 나갔다 그러고 뭐 이소라 씨인가는 김건모 씨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갔다. 그러면서 뭐 다시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은 그거죠. 그 거기에서의 코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배신감. 약속을 깨버린 것. 그리고 시청자와의 약속, 그 방청객과의 평가단으로, 감정단으로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깬 것. 그리고 이거 기대했던 것을 저버린 배신감에 대한 분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배신감이에요.
원래 이제 권력에 의해서 워낙 배신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네. 예능 프로에서조차 그런 배신을 당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폭발한 게 아닌가. 아이고, 우리 갖고 논 거냐? 이거 분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대도 많았고 그동안에 그 요즘에 그 뭐죠? 그 가수도 그렇고 탤런트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런 걸로 이제 공개 경쟁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지지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세상관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더. 네. 저는 또 이렇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김영민 PD가 일선에서 그렇게 제작할 때만 해도 방송사가 갑이었고 가수가 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가수 연예인이 갑이고 방송사가 을입니다. 근데 이 나는 가수다 이 시스템은 방송사가 갑이고 연예인이 을인 이런 구조였는데 이 을이 말하자면은 그 이 바뀐 세상 속에서 갑이 됐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을 취급했다가 저는 다르게 분석하는 게 그분이 자기가 송혜인지 착각했다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인지. 송혜 무슨 얘기냐면 전국 노래자랑은 땡하면 송혜 선생님의 재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 거기는. 근데 순간 자기가 아 전국 노래자랑 PD인지 착각하지 않았나. 착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 사태에 방점을 찍은 건 사실은 그럼 이분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해명을 하는 사이에 이제 책임감을 느끼니까 내가 사퇴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MBC가 냉큼 이 PD를 잘랐어. 이게 된 거지. 이건 완전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고로 나쁜 건 MBC 경영진이라고 봅니다. 이 판단을 내린. 결론은 그쪽이다. 가장 나쁜 건. 자, 우리 김어준 씨가 지금 2시의 데이트와 함께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MBC 경영진, 예. 참고하십시오. 제가 생방송 중에도 얘기했어요. MBC 사장 나빠. 뭐 MBC에 대해서 호감은 별로 없어요. MBC에서. 하지만 나가셔야 되니까. 아니 저기 인연이 안 되더라고 MBC하고. 나는 저 서울 MBC 하다가 서울 MBC도 못했고 창원 MBC 하다가 표가 없어졌어요. MBC하고 얽힘이 없어요. 저도 작년에 뭐 이성미 씨하고 MC 한번 맡았는데 제가 맡자마자 한 달 만에 없어지더라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쇄자들. 프로그램 종결자들이야. 종방자들. 종방자나 폐쇄자들 이제. 뭐가 나가면 한 달 만에 없어져. 아니 난 저 박사님 모시고 엄기영 전 사장 얘기 듣고 싶었어요. 엄기영 전 사장. 아니 배신감의 정점 아닙니까? 종결자 아니에요 그 양반은? 배신 그분의 그 행태는 배신감으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건 배신감보다는 그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죠. 그뭐 누구를 배신했다라고까지 그러기도.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MBC에 있는 분한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은 아니 그 엄기영 전 사장을 말이죠. 뭐 진보 인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놀랍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방황하는 이유는 아마 누군가 프롬포터에다가 퇴직 이후에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방황하는 거다. 뭔가 지시가 없다. 그렇지. 그런 마음 갖고 한 10수년을 이렇게 방송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프롬포터에다가 정확하게 뭘 할 것인지 노후 대책 이런 것들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양반이 방황하다가 그래서 절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절도 하고. 웃겼어.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야 대체 이 양반이? 아니 그 뭐 민주당 같은 데서도 성향이 맞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자꾸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는 안 가고 저쪽에 또 가서 하고 결국은 이제 MBC 사장들끼리 전 사장들끼리의 이제 모습으로 갈등하는데 또 충청고등학교 또 선후배고. 근데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생존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발버둥을 하고 있다. 근데 두 사람 다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닌 게 엄기영 그 저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문순 후보는 자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그걸 버리고 그걸 거길로다 지역구 나가갖고 보궐로다가 뭐 몇 달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거 몇 달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의 상징성이 크니까 뭐 그렇다고
분석을 해주셔야 전문가답습니다. 상징성은 뭐 아니 지역 국회의원들 지금 저기 여의도 가면 국회의원들 저 천지 뭐식인데 그래. 아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셨구나. 도지사입니다. 아 도지사. 네. 도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럴만하죠. 근데 도지사도 보궐인데. 이제 아 기가 많이 남았어요 보궐.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아직. 1년밖에 안 했지 뭐. 네, 아직 3년 남았어요. 1년 지나고 이제 3년 남은 거예요? 네. 그럼 할만하죠. 근데 그러면은 뭐 버릴만 하죠. 나는 왜 보궐로다 이렇게 착각을 했지. 아 도지사는 이게 작은 정부예요. 도지사는 그거 경험해서 큰 데로 가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는데 저는 지자체 했던 사람들 중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필이. 제가 아까 질문을 던질 때부터 지금까지 테이블이 아깝습니다. 전혀 다른 가는 계시다가. 자, 시사되지.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어떤 필이 좀 나오도록 네. 원전 이야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정부의 대응 이런 거보다 그 재해를 겪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보는 반응 이게 저는 뭐랄까요 뭐 약간 불쌍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 절규하며 울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안 울어. 절규하며 울어야 될 상황.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내, 아이들,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만 살았는데도 이 양반이 카메라 앞에서 사실은 펑펑 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울음을 참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을수록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말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이제 본심의 혼내와 겉으로 표현하는 다떼마에의 어떤 그 거칠애 이게 이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울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그 특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문화적인 억압이 그들의 본성을 누르고 있는 게 그렇죠. 울어도 충분히. 근데 또 뭐 이상한 것은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울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우울증 환자의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를 또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있어요. 박사님 아니 박사님이 아니야. 근데 저쪽 뉴질랜드나 그런 데는 회를 많이 먹었어. 우울증이 많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회를 많이 안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거야. 이 식생활과의 그 우울증과의 관계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회를 많이 먹어야 돼. 회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도 낮고 지금 슬픈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고 회만 많이 먹으면 충분히 극복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고 지금 막 우리가 저도 뭐 어디 방송에서 돕기 그걸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통화량이 많아갖고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저는 일본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일본 친구도 좀 있는데 좀 답답해요. 그런데 근데 진솔한 부분 진짜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정도 규모의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실제로. 그거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도와줘야죠. 근데 TV를 보면서 그 노인네뿐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 슬픔을 표현을 못 하더라고. 그게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아픔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익숙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정말 대비 훈련을 잘한 매뉴얼에 따른 그런 대처 그리고 지금 흥분하고 해봤자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닫는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폭발할 가능성이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왜냐면 했어요. 이 에너지가 아무리 그 속내에 쌓아놓고 스스로 정화를 한다 해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막 분노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희생양 당하고 했던 게 옛날에 우리 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같은 게 그런 게 에너지가 폭발돼갖고 엉뚱한 데로다가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상황들이 계속 억눌리고 하다가 폭발하게 되면은 군국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도 하죠. 뭐 저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아니 왜 과도해?
나 참 뭔 아니, 얘기를 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 정치권을 향해서 폭발할 거라고 1차적으로. 일단 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원전을 계속 반대했거든요. 이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왜 원전을 꼭 해야 되냐. 근데 소위 이제 그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이 그 토건족들, 건설족들하고 결탁도 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목적도 좀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원전을 절대 안전하다고 하면서 지었는데 안 안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비상사태니까 이제 꾹 누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에너지나 개인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나중에 병으로 이어지고 어떤 타인에게 공격성으로 나타나듯이 뭐 집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쌓이고 응축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기한 대로 궁극주의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거든 아니면 희생양을 삼은 어떤 표현이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이제 항상 존재하잖아요. 큰 지진이든 사건이든 아니면 사태가 천안함 사건이든 그러다 보면 구조대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뭘 짧게는 뭐 2, 3개월 후에부터도 나타나지만 멀리는 30년, 6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스트레스성 장애인데 그거를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막 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복구 먼저 하자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기 1개월 동안에 잘 케어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심하면 약을 주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복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방송이든 개인적인 심리 상담이든 치료가 필요하죠. 마지막 2분에서 유일하게 전문가다운 면모를. 참 어렵네요. 딱 하나. 네. 국가가 시간이 다 됐어. 짧게.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감춰야 되는 것인가. 이 정부는 너무 감춰. MB 정부는 뭐 무슨 하여튼 상황만 있으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가급적 뭐 무슨 좀 복잡하거나 혹은 뭐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그런 문제들은 다 이제 뭐 덮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사실은 감춰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역이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다 원전 문제든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판단을 정치나 공무원들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제역도 백신을 빨리 줘야 되는 게 좋은지 매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어떤 특성에서 전문가 집단도 활용을 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국민을 애로 봐서 그래요. 애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애로 봐서 그래요. 지들이 애인데. 좀 시스템 말로 알로 봐서 그런 거예요. 알로 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회를 먹자. 회를 먹자. 스키 다시는 안 되고 회만 먹어야 된다. 회를 먹어서 우리 모두 건강해지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털자. 네, 이것이 최충호 박사님의 시사 결론이에요? 회를 먹자. 알겠습니다. 끝나고 먹죠. 정운찬 전 총리도 회를 먹어야 됩니까? 그분은 많이 먹어야 돼요. 자연산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정운찬 총리는 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뭐 헤드라인은 그걸로 다 끝내죠. 자, 회가 필요한 정운찬.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고성국 박사와 함께 고성방가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회를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